자, 오늘 그 재판 얘기 좀 해보죠. 네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재판 얘기하기 전에 네. 오늘 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재판인데 역시 오늘도 줄리 4차 재판은 아무데도 포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 없어요. 네. 한 건도 없어. 기자들은 좀 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앞에서 막 타이핑 치는 기자들 왜 오신 있었잖아요. 거예요? 그게 아마 법원에 풀 기자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기록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풀로 공유는 해요. 그런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때도 3명의 풀 기자단이 와서 열심히 받아 적어서 법원 기자들끼리 그 공유는 되는데 기사가 하나도 안 나갔어 그동안. 이게 자료 수집 아닐까요? 네? 보고용, 정보 보고. 아니죠. 이 다음에 이제 다 수집해놨다가 저쪽 힘이 빠지면 터뜨려야 되니까. 이야, 그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권력 관계를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그럴 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그 내가 기자라도 들어봐서 마땅히 쓸 기사는 맞아요. 없긴 했어. 네, 네, 그게 문제긴 해. 그러니까요. 사건 분리라든지 참여 재판 같은 얘기도 지금 벌써 작년 10월부터 그 얘기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그 이후로 뭐 별다른 논의도 없이 시간만 보낸 거죠. 저흘만 보내다가 이제 3월 6일이 되니까 오늘 3월 6일이잖아요. 공판 검사와 배석 판사가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준비 기일만 하다가 재판장 한 명만 남기고 검사 판사들이 싹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두 분은 실제로 이름을 다시 확인했었던 그 절차가 너무 천국이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1차 때 그 확인을 했잖아요. 두 분을. 안혜욱, 그다음에 이제 김태희 두 분 이름을 호명을 해서 인정신문을 진행해 놓고 지금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 지나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오늘도 결론을 못 내서 결국 4월에 또 한 번 더 하자고 또 그래서 안혜욱 회장님도 그러셨잖아요. 4월에도 끝날지도 모르겠다. 그죠? 4월에도 준비기일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그게 모르는 거죠 지금. 네. 보통 그 선거법 그 위반 그 사건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보통은 끝내게 돼 있다고 하죠. 1심이. 그런데 지금 거의 6개월 동안에 내내 준비기일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뭐 앞으로도 준비기일이 몇 차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다 또 검사 교체되고 또 준비기일 들어가고. 검사는 이제 다음에 이제 2년 뒤에나 교체 정기 인사에 따라서는. 그 위에서 바꾸려면 바꾸는 거죠. 근데 이번에 검사는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번하고 봤을 때.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이제 5번 재판을 하는 동안에 그나마 그래도 안혜욱 회장님은 재판장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보라고 해서 지난번 때 한번 그 발언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 센 언니는 지금까지 재판에 남아가지고 아마 묻는 시면 네, 그죠? 김태희 맞습니까? 뭐 주민등록번호 몇 번 이거 외에는 뭐 내가 말씀하신 걸 못 들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은 이제 하실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재판이 이렇게 올 때마다 그 법원에서 여비 같은 건 지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나요? 네. 아니 이제 우리 이제 센 언니는 이제 수도권이니까 그런데 아마 안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여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안 하구나. 증인이나 증인만 하는 거지. 야, 참 피고인. 전에도 사실 우리 김태희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명언이 있잖아요. 내 기억을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느냐. 네. 내 기억이 어떻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기억이 있는 게 죄냐. 근데 대신 이제 나중에 이제 무죄 그 선고를 받으면 이제 그 형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사 보상금 청구할 때 꼭 여비나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하시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2번씩 제가 구속영장 실시심사를 받고 거의 뭐 반나절에서 둘 합치면은 하루 정도 제가 구금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억울하게 사실은 이게 구금이 된 거잖아. 네네.
그런데 법원에서 일체 그 보상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거는 이제 형사법상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인권의 문제가 소지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영장심사에서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무죄 선고하고 동일한 그런 형사보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인신의 그 구속을 하루 동안 부당하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그 얘기할 계제가 안 해요. 이거 지금 뭐 경산에서 여기를 지금 5번이나 왔는데 지금 여비가 한 푼도 지급을 받고 딱 한마디 하시려고 오셨네. 6개월 동안 여기. 아직 저기 줄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사실 저는 오늘 저 방송 중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법원에서 준비기일을 하는 동안 저희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참여 재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이 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건이 과연 기억에 대한 유무죄를 지금 따져야 될 문제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재판부가 혹시 안 회장님을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지 지금 재판장이 모를 것 같아요. 아까 저녁 시간에도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안 회장님이 딱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딱 있으면 굉장히 근엄해 보이시고 말을 진짜 잘 안 하실 것 같은 분이거든요. 이게. 오늘 그 재판 끝나고 나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서울 법대 우리 법대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투 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말씀 오늘 참 여러 그 뼈가 있는 말씀 그렇죠.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뭐 이야기했지만 나는 1972년 2월에 월남에 파병되어서 니노아에 있는 구사단 보충대를 갔는데 우리는 3, 4일 만에 다 이렇게 예하 부대가 팔려나가는데 팔려나가지 않는 사람이 대여섯 명이 있어서 물어보니 그 2명은 4, 5병이었고 4, 5병은 이제 우리하고도 잘 어울렸어요. 우리가 뭐 한 10대 명 가까이 갔는데 내가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건물인의 최고의 뭐 고단장인 태권도 6단의 사병이라니까 전부 내가 좀 리더가 돼서 이제 갔었는데 그 몇 명은 계속 옆에 오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저 구석대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제 하사관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법대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법대에 나온 지금 석 달 됐다고 지금 여기서 밥만 먹고 축 내는 지가 그래 왜 저렇게 법대에 있는 사람을 안 데리고 가느냐 하니까 전투부대에 데려가면 거의 제일 먼저 전사로 죽는 것이 법대생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법대생은 굉장히 원칙주의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킨 대로 FM대로 하다 보면 죽는다 이게 전쟁터에는 뭐 인기응변이 중요하고 그렇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몸도 아무렇게나 쓰러져야 되는데도 뭐 16개 동작대로 하다가 총 맞아 죽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게 제일 법대생이고 그 중에 최악이 서울대 법대. 그래서 서울대 법대는 거의 전투적으로는 쓰레기 취급을 받아가지고 데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병막 구중대는 전부 이제 장교가 이제 학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참 거기 중대장이 그런 고학력자들을 다 많이 데리고 간 부대고 11중대는 사고병만 데리고 간 태권도 4단인 사범이 그때 중대장이었는데 이 구중대는 베트공이 3명인가 4명인가 침투해서 부대에 들어와서 160여 명의 중대원이 몰살해 버렸습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아까 말처럼 그렇게 고학력자고 특히 법대 출신들이 겁이 많은 거예요. 겁이 많으면 상대가 들어오면 응사하고 달리기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그냥 모조리 머리 쳐박고 그냥 참모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베트공들이 거기 있던 수류탄 자루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 몇 개에서 까넣어가지고 몰살을 시켜버렸는데 딱 한 명 치사백만 월남에 왔던 가장 쫄백만 살았는데 곡식 자루를 덮어주고 살았는데 물론 이것은 한국
언론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 이게 나오면 뭐 난리가 날 거니까 아 대한민국 뭐 월남에 간 사람은 아주 그 씩씩하고 용감하고 하나도 안 죽고 뭐 총알살이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오는 이런 사람으로 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는 노래도 부르고 할 때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10일 중대는 치사병까지 모든 군 사호병으로 이루어진 이 중대는 전 부대원이 무공훈장을 타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는 오히려 좀 사고도 치고 주먹도 써보고 사회에서 했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것이고 서울대 법대는 그 고문관이라 그래서 그쪽은 특히 이제 안 데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네. 이런 겁쟁이 중에도 군대를 갖다가 군에도 가보지 않는 그 윤석열이라는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됐어요. 선제 타격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다가 또 엄밀히 말하면 이놈은 군 기피자입니다. 예? 멀쩡한 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부동신이 뭐니 하면서 군도 안 갔어요. 지난번에 화살도 잘 쏘던데. 당구는 500을 치고 있는데 500을 치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거짓말하고 이제 안 갔는데. 부동시 가지고 당구 500 치기가 어려워요. 이거 시내로 주고 이게 그거 그나마도 국군 통수권을 갖다 권한을 그 김건희한테 다 이임해서 김건희가 지금 요새 나대면서 뭐 죽도시장도 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죽도라는 데가 뭐냐면 포항 죽도시장이 그게 일본말 하면 다케시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독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는 독섬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큰 돌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게 독도입니다. 다케시마네요, 진짜. 예, 그 독도라고 그 이름을 붙이고 그 뭐 무슨 개인가 그걸 갖다 쪄 먹었잖아요. 큰 돌이. 큰 돌이. 큰 돌이라 그래 대섬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야들은 거의 그 친일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일본 놈입니다, 내수가. 뭐, 말하자면, 오늘도 이야기하는 조선 총독부, 총독이 지금 김건희고, 그 밑에 그 똘마이가 그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뭐 통감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러면 완전히 그 뭐 기시다인가 그 친구의 그 완전히 뭐, 기시다바리가 됐어요, 와서. 그래서 이런, 오늘 그 뭡니까, 그 일본한테 그 참혹하게 당했던 수많은 말하자면 우리 민족이 죽어나갔던 3.1절을 그날을 그 자다가 봉창 뜨는 소리 하면서 일본 놈보다 더한 그런 말하자면 축사를 하고 또 그 옆에 내대는 그 줄리는 지금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거 대한민국이 참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도 김건희는 하루 빨리 끌어내려서 이 정권의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이 법정에서 워낙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제대로 그 말씀도 못 하고 나오셨는데 여기 그냥 스튜디오 오니까 그냥 그냥 터지시는 것 같아요. 재판부가 사실 들어야 될 얘기인데. 자, 오늘은 아까 그 황현필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는 월남에서 받은 우리 돈들이 총계가 60억 달러라고 어디 기록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조금 거칠게 해도 박정희가 월남전에 참석했던 모든 군인의 봉급 90%를 슈킹했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의 한강의 기적이고 그 한강의 기적은 월남전 참전이 종전되는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극심한 경쟁으로 다시 그냥 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강의 기적을 불러오는데 그 시드머니를 제공했었던 이 파병 용사들. 그렇죠. 파병 용사들이 미국에서 지급한 아마 급여가 600달러가 월 600달러가 넘는데 실제로는 아까 안 회장님께서 저도 점심 먹으면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병사들한테는 그 10분의 1인 60달러만 지급되고 그나마 60달러도 다 그 군 또 내려가면서 또 윗대가리들이 잘라 먹어서 국방부 등에서 본토에서 한 3불 띄워 먹고 그래서 50 주불 사이에 가서 또 2불 띄워 먹고 55불 받았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강의 기적을 불러온 이렇게 본인의 몸을 바쳐서 한강의 기적을 불러오는데 그 헌신했었던 이 파병용사 안혜욱 회장님이
또 지난 대선 때는 또 그 진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또 그 재판을 받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나시죠. 그리고 또 멀리는 또 일제시대 때 또 일제로부터 그렇게 온갖 착취와 수탈을 당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사과를 받기는커녕 거꾸로 일본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 여기 덧붙여서 저희 같은 경우는 73년도 5월 16일 5.16 쿠데타의 날에 맞춰서 기념식에 1m 75 이상 되고 오간이 바른 사람들 특별히 미 군 수송기를 타고 우리가 비행장에 내려서 환대도 받고 그렇게 대한민국 장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과 와가지고 연예인들이 환송을 받았는데 그에 비하면 여러분이 1급 상용사라는 것은 팔 하나 정도가 날아간 게 아닙니다. 팔 둘, 눈 둘, 다리 둘이 몽땅 없는 사람 말하는데 이런 1급이 몇 명이냐면 1개 사단이 나왔습니다. 12,000명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이유로 귀국도 하지 않고 월남에서 장기 야전병원 등에 있다가 우리가 귀국하는 그 당시에 그 야암을 틈타서 그 해병대 그 말 상륙정에 실려서 포항 앞바다의 포항 근방에 그 영일군 쪽에서 내려서 그 트럭을 타고 대한민국 수십 군데 분산되어서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안 가고요? 예, 집에 돌아온 병사들이 있긴 한데 그건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돌아가면 박정희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 많은 사람이 그 거리를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좀 강제로 영유한 면도 있고 또 철저한 뭐 정신교육 뭐 이런 걸 시켜가지고 세뇌를 시켜서 그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 이런 참담한 말하자면 그 내가 그 볼 때는 팔다리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 얼굴이 안면이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 부대원도 그랬는데 목구멍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이런 사람이 무려 1개 사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사자는 5,200명 정도. 그것도 그 통계도 못 믿겠어요. 왜냐합니까? 아까처럼 중대가 몰살한 것도 기록이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이런 말하자면 죽음과 참혹한 전쟁과 그걸 통해서 그 대한민국 청년들의 피를 팔아서 그 이룩한 한강의 기적인데 이 덩신 같은 놈이 군대도 안 간 자식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면 뭐 선제타기 야 이놈아 선제타기 네가 무슨 말이냐 알고 하는지 제 말이요. 예? 선제타격하고 좋아하는 게 또 무슨 킬체인 이런 얘기 좋아해 또 킬체인이라고 하는. 아 그것도 영어도 나도 못하지만 이런 건 무슨 팔군 후문도 아니고 주소 들은 말로 자꾸 하는데 야 네. 어떻게 대한민국이 망하려고 이런 놈이 그 대통령이 되는지. 근데 예전에 이제 안 회장님 얘기 듣다가 그 제가 유치장 안에서 이번에 2차 영장 그 쳤을 때 유치장 안에서 이영애 선생님도 그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방공법 위반으로 그 구속될 위기에서 한번 그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사실 6.25 참전용사예요. 네. 이영희 선생님이 그 6.25 한국전쟁 때 그 통역장교로 그래서 소령으로 예편하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소령으로 예편하셔서 아무리 해도 이게 중정에서 방공법 위반으로 몰아넣으려고 해도 야 그래도 6.25 때 그리고 그 참전해가지고 그 전우들을 다 이렇게 생사를 직접 지켜본 생사 그런 분을 그 이 빨갱이로 방공법 위반으로 그 모으는 게 이게 너무 이게 각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포기했는데 우리 저 안혜욱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점에서 특히 요즘 또 극우단체 또 태극기 무대에서 안혜욱 회장님을 빨갱이로 몰고 싶어도 이 월남 이 참전용사의 이력 때문에 도무지 안 회장님은 빨갱이로 몰라도 아니 나는 그 건군 일에 돈 주고 군에 간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돈 10,000원이나 거금 주고 군에 갔는데 군에 안 가도 될 사람이 갔는데 이놈은 당연히 가야 될 놈이 안 간 놈인데 내가 저런 놈을 보면 인간으로 보고 인간 쓰레기로 보는데 인간 쓰레기가 무슨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돼 있으니 통탄할 일이죠. 그 당시 이제 10월이 되니까 내하고 이제 나는 이거 영광급들이 하여튼 내가 바둑을 좀 떠가 바둑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바둑 떠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그게 박정희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말하자면 10월 유신이었어요. 10월 유신.
그 10월 6일 찬반 투표를 하는데 장교들이 앉아서 권총을 풀어놓고 총구를 사병들 줄 세워놓는데 사병들을 겨냥하면서 찍으라 그래서 그 무조건 찬성을 다 찍으라고 그러는데 야, 그 우리 중대에서 그래도 6명은 반대를 찍었다 그랬다. 참 용감한 사람들인데 나도 에라 이쪽에 찍는다니까 부가에 붙들고 속 사정을 하더니 아, 여보, 그럼 당신이 찍어가 넣던지, 뭐, 선무게를 시키지 왜 귀찮게 하니까, 아, 민주주의니까 직접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정신 미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도 우리 부대장도 그러고 내 저녁에 이양조도 내가 먹이면서, 야, 난들 이거 더러워서 그래도 어떡하냐.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진급도 못하고 목 잘리고 잘못하면 그런 뭐, 예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으킨 10월 유신이 아까처럼 뭐 45억 달러에서 60억 달러에 따라는 말하자면 그 막대한 돈을 지키고 참담한 사실을 전부 말하자면 지우기 위해서 그게 알려졌으면 박정희는 그걸 발표해 죽었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10월 유신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 안혜욱 회장님과 함께하는 한국의 격동의 현대사 시간이었고요. 아유, 책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매번 안 회장님 뵈면서 느낀 점은 기억력이 굉장히 정확하세요. 예를 들면 뭐 60 몇 년도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무슨 뭐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찾아보면 진짜 맞아 또.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 검사가 지금 다른 걸로는 사실 준리 의혹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라마다 르네상스 우리 안혜욱 회장님이 준리를 첫 대면했다는 6층, 6층에 그 연회장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안혜욱 회장님의 그 진술 자체는 전부 다 그 꾸며낸 얘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6층 호텔 구조 사실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설계대로로 진 것도 아니고 수시로 뭐 설계도 뭐 설계 변경해가면서 수시로 막 건물도 임의로 그 변경하고 뭐 이래서 사실 설계도에도 안 회장님이 이제 그 기억하시는 그런 구조들이 좀 남아 있지 않을 거고 그나마 그리고 뭐 검사들이 또 그 당시 또 삼부토건 임원들 그래서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또 진술을 이끌어내고 이러면 어떡할까 이제 걱정했는데 저희들이 역시 믿을 거는 좀 안 회장님의 정말 이 기억력, 컴퓨터 기억력 이것밖에 사실 그래서 늘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뭘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들은 꺼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몰라서 저도 취재는 좀 하고 있어요. 그 6층 그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는 이제 삼부토건 관계자들 상대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 회장님 기억에 수렴해 갑니다. 부합됩니다. 실제 상황이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 기억력하게 되면 또 우리 세논이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두 분이. 예전에 우리 세논이는 그 전화번호 이 사채 일 하시면서 그 전화번호를 따로 안 가지고 다니신다고. 숫자를 지금 다 외우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랬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능력이 조금 총기가 좀 떨어졌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누르면 그죠? 지금은 아는 전화번호 제 아들 것만 하나 나왔어요. 그렇긴 해도 뭐 20여 년 전에 그 봤던 그때 기억을 내가 어떻게 그림이 이게 실제로 사진처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동작 하나 그다음에 그때 어느 손을 움직였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시니까. 근데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정도의 기억도 없으면 그거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그 윤석열이 같은 놈이지. 그 기억을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맨날 했던 얘기가 아니 당신 생각해봐라. 20년도 더 된 얘기를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신 그렇게 기자로서 그렇게 쉽게 그게 믿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때 당시 내가 뭐 이제 반박이라고 했던 게 나도 92년도 내가 경향신문 입사할 당시에 그 면접관들 표정 하나하나들 또 내가 뭘 질문하고 뭘 답변했는지 난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기억이 오래 남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하여튼 여성과 관련해서 내가 가장 오랫동안 남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제가 86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제가 그 미팅을 그 엄혹한 시기에 한 미팅도 한번 했어요. 우리 저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누구 자기 과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제가 그 연세대 그 앞에 독수리 다방 있죠. 얘기 너무 많이 나온다. 독다방. 독수리 다방에서 미팅할 때 기억이 생생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도 86년도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86년도도 기억이 나요. 어제는 95년도잖아요. 아니 나는 뭐 6.25 때 그 양키들한테 그 쪼그레뜨던 물 기억까지 다 합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딱. 저희가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일어났던 일, 저는 그런 것도 기억이 다 있고, 더군다나 서초서에 갔을 때 거기서 담당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이제 여자분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휴가를 잠깐 나와서 어떤 여자를 알게 됐어요. 근데 하룻밤을 잤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만약에 줄리처럼 임신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 있겠어요, 그거를? 못 잊어버리죠. 못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6, 7년 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무슨 게 나오는 네. 범인을 잡으러 갔다가 지웠는데요. 네. 자기한테 침을 뱉었던 용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아니 경찰관이 그 정도도 기억을 못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저도 줄리를 거기서 2번 마주쳤지만 그래서 거기서 딱 잊어버렸을 거다. 아마 얼굴도 기억 못했을 거라고. 그렇겠죠. 하지만 그 다음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기억이 너무 선명하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 진술을 못했던 내용 중에 내가 일어나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어나다가 약주잔을 떨어뜨렸을 때 걔가 나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째려봤다는 그 표현이 지금도 그 눈빛이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냐. 그게 저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 수사관한테 내가 했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을 딱 봤기 때문에 당신이 10,000명 군중 속에 숨어 있어도 당장 찾아낸다. 그래서 이제 두 분과 결국은 이제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이제 상대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오늘 그 공판에서 보니까 결국은 이 공소유지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재철 검사에서 임아랑 검사로 교체가 됐죠. 그렇죠. 왼쪽이 지금은 이제 없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새로 온 공판 검사입니다. 네. 이 두 사람 제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이 조재철 검사하고 임아랑 검사가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인가 인천지검에서 같이 근무할 때 성추행범 하나를 임아랑 검사가 아니구나 조재철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임아랑 검사가 공판을 담당을 해가지고 한번 꼬리를 시킨 적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떤 인천지검에 있을 때 같이 공조를 했었던, 인천 같이 근무했었던 검사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그 두 분은 지금 조재철 검사는 사실은 검사로서의 우리가 실력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준비길만 하다가 그냥 교체돼서 아웃돼 버렸어요. 나가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임아랑 검사가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조금 이 변호인하고 좀 신경전을 벌이는데 나름대로 조재철 검사보다는 임아랑 검사가 조금 더 좀 간단치는 않아 보이긴 했어요. 느낌에. 그것도 그렇고 그때 조 검사는 앞으로 뭐 진도를 안 나가려고 그냥 가만 서 있는 상태였고 교체된다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월 달이면 정기세 되면 난 받아서 나가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고 있다가 가려고 했고 그거 뭐 한 장 서내라니까 그걸 몇 달씩 안 서낸 사람인데 그 이야기 안 한 거고 아예 그냥 그 공판 진행을 안 하려고 한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그 새로 신입이 왔으니까 그 변호사하고 그 뭐 저기도 보니까 뭐 또 그 하도 아니 그 무슨 뭐 점검물에다가 전부 뭐 사진에다가 뭐 먹칠을 하고 뭐 이름을 전부 다 뭐 땡땡이로 해가지고 그걸 오늘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조재철 검사는 결국은 3차 공판 때까지 계속 경기 자체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고 경기 시작을 경기 규칙을 갖다가 서로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침대 축구만 구사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나서 가버렸고요. 임아랑 검사가 이제 교체돼서 왔는데 82년생이죠. 그리고 연수한 39기.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지독한 검사인 것 같더라고요. 발견이 된 게 2016년도 그 총선 당시에 그 한 시민이
세월호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표로 심판을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결국은 대법원에까지 가가지고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 물론 선거법에 그 투표 자체를 독려하는 거 선거 기간 중에 독려하는 것도 그 선거법 위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 정도에 가지고 표로 심판하자는 정도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좀 과하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죄가 선고되자 그냥 단순히 투표 동료가 아니고 여기는 불법적인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선거 운동을 했다. 요걸로 딱 그 공소장을 변경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시민을 유죄로 만듭니다. 그 역할을 이마란 검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이 줄리 공판에 대비해서 그래도 검찰 조직 내에서는 나름대로 에이스를 김건희 이거 뭐 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김건희 씨가 에이스를 좀 나름대로 투입을 한 게 아닌가. 예, 이제 그리고 남자 검사가 아니고 여자 검사를 투입한 것은 나름대로 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공판을. 약간 젠더 이슈도 좀. 젠더 이슈로 좀 몰아가려고 하는. 네. 그리고 또 이만한 검사가 오늘 뭐 저기 좀 딱 부러지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근무 시작 시점이 2월 7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2022년 2월 7일인데 작년부터 서울지검에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사건이 도입됐는데 강진구 최영민 두 이 언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그렇죠. 최소한 경찰에서 이게 송치가 검찰로 넘어왔다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최소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말하기가 뭐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말을 잘 못하고.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고요. 이 맞습니다, 진짜. 그게 더 맞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진구 최영민 자체를 아직까지 신경 쓸 겨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조재철 검사는 그 증거 기록을 넘겨주면 일단 준비 기일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준비 기일을 연기시키는 방편으로 강진구, 최영민 두 명을 활용을 한 게 아닌가.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증거 이 기록을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시간벌경으로서 재판 속개를 하지 않는 말하자면 카드로 그걸 활용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 검사는 지금 이마랑인가 검사.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어디 아랑이가 왔네. 저기 미랑의 아랑이인데.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그 4,000몇 쪽이 되는 기록 전체를 다 슬랩하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말하자면 공부를 하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상태가 아닌가. 시간이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죠,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강 기자님하고 최영민 감독님하고 기소를 하면 좀 겁먹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까지도 이제 제가 공판 피고인석에 서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검사가. 왜냐하면 영장실시심사 두 번에서 한 번 좀 겨뤄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저나 이제 최 감독을 기소를 하게 되면 최 감독이 봤던 또 증인이 2명이 있단 말이에요. 줄리 관련된. 그다음에 저도 역시 이제 증인이 또 1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해가지고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찰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냥 놔두고, 증거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증인, 증거, 자료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최 감독보다는 저하고 최 감독이 만났었던 줄리의 증인, 또 다른 목격자, 그 또 다른 목격자를 이렇게 이 법정 안으로 발을 디디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고. 줄리를 봤던 사람이 사실 2명만이라도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딱이 나는 그렇게 생각은 좀 다른데. 그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다 정인입니다. 그게 무슨 안혜욱이 정인이 따로 있고 강진구가 기소되면 정인이 분리되어 있는 정인 분리 이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연결되고 하는 것인데 아까처럼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조제처럼 그 공판 자체를 안 하려고 해서 이제 그 기소를 안 한 것이고 이제 모르죠.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제 아직 그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만한 검사가 또 어떤 강진구 최영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마랑은 저희는 이제 예비 그 순번을 이제 받고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되게 좀 아마 변호인이 먼저 강진구, 최영민 두 사람의 존재를 꺼내지 않았다면 정천수 변호인 오늘 저희들은 존재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언급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만한 검사가 잘 보고 이 기소 후보들이니까 4분, 5분 후보들이니까. 그러니까 줄리 자신은 다 알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증언이라든가 증인들 그 외에 원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더 탐사에서 어떠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사도 지금 재판 진행하기도 좀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자료의 문제 그거 이전에 이래 되면 김건희의 이제 과거가 지금처럼 표피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변호사 반대 시문이나 의해서 낱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말하자면 뭐 팬티 색깔부터 얘가 다 규명해야 되니까 뭐 호디불부터 시작해서 그 할 게 굉장히 많아. 이야기가 이게 전부 하면 오늘처럼 기자들이 쓸 게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와서. 그렇죠. 이게 그냥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언론들이 알고 또 대한민국 언론은 그럭저럭 넘어간다 그래도 외신 등에서는 내가 외신 기자 다 섭외해놨어요. 와서 하게 되면 그대로 보도되고 하게 되면 이거 견딜 수 없을 상태가 올 것 같으니까 지금도 계속 공소를 유지할지 그것도 나는 의심스럽다고 보고. 아이고 막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이 서결이 이놈이 그만두고 이제 가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끝날 텐데. 네. 그거 뭐 부동시고 이러니까 너 가서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가서 그만 나가서 뭐 술이나 처먹고 해라. 왜 그 자꾸 대통령직에 앉아가 온 국민을 불안하게 떨게 만들어. 네. 자, 오늘 하여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은 일단 사건의 심리는 따로 하기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결정을 다음에 할 것 같은데 이 안혜욱, 김태희 두 분과 정천수 이렇게 2대1로 일단 사건을 목격자와 방송 한 사람 요 두 파트를 일단 사건은 분리해서 심리를 하기로 한 것 같고요. 대신에 선고를 같이 하겠다는 게 판사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예, 선고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변호인들도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하고는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혜욱 씨는 이 목격자를 이걸 보도했었던 이제 정천수 씨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사건을 신문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선고는 판결문은 같이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는 느낌을 저도 좀 그렇게 받았어요.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이 안혜욱 세너니 두 분만 분리해서 신문을 하게 될 경우 이분들을 만약에 무죄 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냥 완패를 하는 거예요. 100% 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천수 피고인 입장에서는 좀 들으면 좀 기분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정천수 피고인의 경우는 이 두 분은 그냥 자신들이 본 목격담 그것만 입증하면 되는데 정천수 피고인의 경우는 무려 39건으로 지금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39건 중에서 한두 건 정도만이라도 엮으면 정천수 피고인은 유죄 선고가 나는 거예요. 그 유죄 선고 난 정천수 피고인과 이 두 분을 해서 정천수는 유죄, 나머지 두 사람은 무죄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 완패는 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판사도 그렇게 되면 조금 부담을 좀 덜 수 있고 그래서 굳이 이 사건을 분리하면서 판결문을 하나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판사가 나름대로 그러한 경우의 수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 줄리를 본 사람이 두 분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 취재에 의해서 증인들의 진술들이 계속 확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우리 이제 세너니 쪽에서
뭐 줄리를 직접 봤다는 사람하고 통화하신 건 아니지만 그 직접 호텔에서 줄리를 직접 봤다는 사람하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목격 뭐 어쨌든 그런 중요한 어쨌든 이 증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확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도 그러니까 제 지인들이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이제 알고 나서 그렇죠. 줄리 얘기를 들었다던가 봤다던가 이런 전화들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줄리랑 같이 근무했던 그럼 나이대가 50대 초반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강남 눈사롱에 마담으로 있대요. 현재. 근데 술값이 만만치가 않대요. 둘이 가면 거의 300만 원이라네요. 그만해.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불과 며칠 전에 또 이제 네. 유튜브에서 김태희를 봤다고 하셔서 이제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나 아는 사람도 줄리를 아는데 같이 거기서 웨이터 생활했고 줄리는 거기 있었고 한 장소에서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아하. 굉장히 신빙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아주머니는 직접 이제 최은순 줄리 엄마랑 다 아는. 그건 뭐 거의 확실하네요. 그리고 제가 또 통화를 다시 했어요. 네. 네. 그때 거기에서 이제 좀 자세한 얘기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준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누가 오셔서 녹음을 하시더니. 네. 하여튼 뭐 증인들과 함께 증거도 계속 추가로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 측의 유일한 전략은 지연 전략 외에는 없는 게 아닌가. 혹시 이 방송 보거든 거기 여의도의 스페인 하우스에서 룸사롱 마담이 했던 안마담 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안마담님. 지금 한참 지금 좀 업무 준비 중이실 텐데. 네. 업무 중이실 텐데. 네. 자, 저도 이 안마담은 처음 듣는 분인데. 네. 그래서 안 회장님은 늘 보면 항상 저희는 이게 보면 혹시나 이제 검사들이 또 이렇게 또 법 기술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는데 전혀 걱정을 안 하시는 게 너무 차고 넘치니까 안 회장님은 빨리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만 좀 기다리고 있는데 몸은 다 풀리고. 아니 나는 계속 압수수색 혹시나 올까 싶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뭐 하면 증거 뭐 그걸 안 하고 오염됐다니 별소리 다 하니까 저희들이 와서 그냥 압수수색하다가 그 증거 가져가면 뭐 꼼짝 말하니까 와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회장님 집에 가서 털다가 혹시나 뭐가 나올까봐 압수수색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당하시네. 예. 야, 저희는 지금 머리 기억을 압수수색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 집에 압수수색하면 당신들 옛날에 검사들 그 명함도 들어 있고 내가 기억하기는 정확한 기억이 모르겠는데 50억 클럽도 있을 거니까 와서 좀 털어가 와서. 사실 줄리 사건으로 8월에 이제 더 탐사에 압수수색도 왔고 그렇죠. 집집마다 그때 그 강 기자님 댁에도 압수수색이 가서 그냥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분에게는 압수수색 한 번 없이 그냥.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된 입장에서는 이제 압수수색하면 제일 공포스러운 게 이제 취재원, 그다음에 취재 기밀의 노출인데 안혜욱 회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내 입으로 차마 내가 이 증인, 목격자 이걸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밀고 할 수는 없는데 니들이 와서 털어가면 내가 할 수는 없지 않냐 그 친구.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조금 핑계도 되실 수 있고. 그러게요. 아니 그거보다도 나는 지금도 저 408호 법정에는 김건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놈의 이런 회귀한 이 조작 전문가가 갑자기 진실을 말한 사람을 그 대통령 권력을 갖다가 사유화해서 그걸로 그냥 지금 기소를 해서 공판 중이니까. 근데 어쨌든 뭐 아쉽게도요 이미 이제 기소가 됐고요. 안혜욱 회장님은 압수수색을 경험하시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좀 아쉬우긴 한데. 저는요? 네? 뭐 재능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네. 기소가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수사는 없죠. 네. 자,
오늘 또 이 증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좀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줄리 추가 증인 등장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증인이 이제 얼마나 이제 우리한테 실효성이 있는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직후에 바짝 얼어붙었던 이 그 시민들이 이제는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제 한 8개월 가까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야 정말 해도 이건 이런 정권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알았던 이제 좀 자기도 증거들을 그리고 증언들을 이제는 내가 이제 내놓기 시작한다. 그래. 예, 3일 있으면 3월 9일 그 윤석열이가 그 당선된 날인데 1년째인데 오늘 어떤 분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이날을 대한민국 국치일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그 친일 매국노 같은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그 국민들을 갖다 경제도 엉망으로 만들고 이거 뭐 사상 최악의 그 인물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좀 우리 국민들도 힘을 모아서 빨리 이 정권을 끝장내는데 힘을 좀 보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혜욱 TV 좀 많이 보시면 왜 안 해줍니까? 안혜욱 TV. 죄송합니다. 또 나중에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안혜욱 TV가 지금 이제 구독자가 8만 5천이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10월 9일 날 시작했어요. 10월 9일 날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10월 벌써 11, 12일 한 6개월 채 안 돼서 8만 5천이면 그래도 엄청난 속도로 엄청 빠른 거죠. 그런데 아직도 뭐 안혜욱 회장님이 워낙 욕심이 많으셔가지고요. 근데 일단은 좀 10만을 좀 1사분기 내에 2021 1사분기 내에 좀 달성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 15,000명 남았으니까 혹시 우리 더탐사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도 우리 안혜욱 TV 구독 아직 안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 방송 끝나고 나면 가서 꼭 구독. 지금 이제 24,000여 명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한번 눌러버리면 바로 10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희 오실 때는 이제 그 실버 버튼을 들고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증거 관련해서도 좀 재밌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정천수 씨 측 변호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누군지 뻔히 아는데 그 사람들의 사진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검게 칠해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수사 기록에 보면은 이제 그 증거들을 이제 첨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증거에 보게 되면 이제 뭐 피의자 신문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거의 누가 이거 진술을 한 건지를 알아볼 수 없게끔 너무 비실명처리를 또 심지어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결혼식 사진도. 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지금 딴 사람이 초등학생이 한 게 아니에요. 검사가 한 거예요. 검사가 한 거예요. 검사가 이제 그 첨부하는데 그 우리 대통령님과 영부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과도한 그 이 보호 의식이 발동이 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그 증거에 우리 대통령님과 그 영부인님의 그 용안이 눈, 코, 입 부분만 지금 안면부 그러니까 앞쪽만 용안이 노출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칠하는 게 아니 저렇게 칠하면 저거 누군지 모릅니까 저거? 북한에서는 북한에 저래서는 벌써 총살이에요. 그렇죠. 저건 사실 더 사실은 두 사람이 저 사진 보면 엄청 화낼 수 있어요. 저건 뭐 그 대통령이나 저기 특히 김건희 씨가 저거 보기 기분 좋겠어요 저거? 얼굴에 지금 낙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러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건 사실 이건 다 어떤 매체에 노출된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사는 뭐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그 노출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굳이 우리가 그 실명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다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다. 아니 누군지 알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검사가 지금 매기는 것 같은데 지금 저러다가 어머니 또 다음 준비 기일에 어디 가서 자천되고 없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조재철 검사가 있을 때 저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두 번째 사진인데 이건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선 전에 결혼식 때는 뭐 옛날 사진이라서
그때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이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버들이 가끔씩 저렇게 윤석열 저렇게 눈가에다 저렇게 검사가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저건 검사가 한 겁니다. 저거 우리가 저 친구 그런 것 같아요. 아이씨, 내가 이런 것까지 맡아야 되나? 사인펜으로 막 이렇게 이 사람 너무 싫어가지고 막 얼굴에 황칠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근무하는 이제 직원들 상대로 무슨 진술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직원의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뭐 비실명 처리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야 저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당선되고 난 뒤의 모습인데 지금까지 저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이제 증거 기록에 나와 있는 또 어처구니 없는 장면입니다. 나무위키에 윤석열이 누군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료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선거 때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나무위키에 나온 글들을 저렇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소개글로 증거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또 저렇게 놨어요 또. 아니 얼굴 저렇게 놓은 거는 그렇고요. 저 보세요. 윤석열을 굳이 저렇게 비실명 처리하려고 뭐가 있냐고요. 저 위에 한번 봐봐요. 윤생애 윤땡땡생애로 적어놨잖아요. 윤석열 생애 아니고. 저게 뭐 하자는 거죠. 눈 가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코미디죠 저거. 에? 그러네요 진짜. 저게 윤석열 생을 이렇게 가린다고 해가지고 저게 비실명 처리 효과가 있겠습니까? 코미디죠 저거. 그렇죠? 이게 어린이들 낙서하듯이 저렇게. 아니 그리고 검사가 수사 기록에 첨부하는 증거가 나무위키가 증거가 돼요? 나무위키가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데. 당장에 이제 뭐 더 탐사 관련된 나무위키도 최근에 한번 봤는데 굉장히 많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막 써 있는데 검사가 혹시 그 더 탐사에 대해서 나무위키를 보고 연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저기는 온갖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미확인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 누가 저 글을 작성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저거는. 모르죠. 근데 저런 것들을 저런 떠돌아다니는 풍문을 조합을 해서 만든 나무위키를 증거로 검사가 증거로 저 정도면 제출한다니까. 뭐 양호한 거죠. 뭐 아까 걔는 뭐 와서 뭐 블로그 있는 그런 걸 뜯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는 파인데. 참.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보는 인사청문회 때 제출한 자료도 있고 정말 많은 자료들이 이 공식 자료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출마할 때 나온 자료도 있고 자기 소개 관련된 자료들이 저렇게 많은데 굳이 얼굴을 저렇게 가려가면서 나무위키라는 이번에 저 청담 술자리 뭐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검찰이 제시했던 근거가 허위 사실로 판단한 근거가 세간의 보도였거든요. 세간의 조선일보 같은.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세간의 보도가 증거라는 거예요. 검찰이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건 이거보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세간의 보도가 아니고 나무위키야. 너무 신빙성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검찰의 증거 기록에 대한 신빙성이 나무위키를 보는 순간 사실 이 검찰이 내미는 증거를 앞으로는 좀 믿기가 어렵게 되겠다. 생각이 좀 그리고 윤석열을 저렇게 그 성열 부분들을 저렇게 가린다고 해가지고 저게 뭐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가 저게 보호가 됩니까? 참. 아마 저 기록들을 또 김건희 씨가 또 증거 열람 신청을 했었잖아요. 봤을 텐데 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혹시 조재철 검사도 그렇게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좀 들긴 들었습니다. 화면에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장면은 관보에 2013년 이게 관보 13년 12월 31일자 관보입니다. 그 관보에 게재된 윤석열 검사의 징계 공고입니다. 징계를 했다라는 공고를 관보에다가 영구히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검사나 판사는 우리가 보통 일반 공무원들은 인사상 징계를 받으면 그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와 판사는 검사 징계법과 판사 징계법이라는 징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 사실은 작은 거라도 다 관보에 게재해서 온 국민이 알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제 징계를 이제 받게 된 것은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이제 댓글 부대 수사를 하면서 당시 이명박 때 국정원장이 했던 원세훈을 당시 이제 그 검찰 수뇌부에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그냥 국정원법 위반으로, 네. 그러니까 정치 뭐 중립성 의무 위반 이렇게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하려고 했어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박근혜가 결국 불법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된 것다고 하기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1년에 이제 그 검사들과 함께 난을 일으켜서 그때도 난을 일으킨 거죠. 네. 난을 일으켜서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윗사람들의 결재를 받지 않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징계를 정권의 눈밖에 났고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죠. 네. 네. 그리고 관보에도 사실은 그게 주된 징계 사유로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계가 있는데요. 징계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3년 10월에 둘 다 이제 두 개 다 10월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는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해에. 그래서 위에는 이제 지검장의 정당한 지시 위반해서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저게 어떻게 가능한? 아무튼 그때는 뭐 국민들이 일단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무 배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 그래서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요. 저때 이제 유명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역시 직무 배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형사수사부장 박영철과 함께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런 피고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결국 이제 1번, 2번 징계 사유는 이제 국정원 댓글 부대와 관련한 항명 이게 이제 징계가 됐던 거예요. 저건 다 누구나 다 이제 예상했던 거죠. 네. 그런데 세 번째가 재산 신고 때문에 이건 당시에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1번, 2번이 워낙 그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지 했는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김건희 씨 명의의 이제 그 부동산 5억 원을 이제 과소 신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 신고를 총 9건을 과소 신고인가요? 과대 신고인가? 이건 어쨌든 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를 과실로 인해서 이제 잘못 신고했다. 그래서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2월 달 것만 가지고는 사실 크게 뭐 문제가 될 징계까지 받을 걸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주의나 경고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워낙 국정원 댓글 부대 때로 수사 때 찍혔기 때문에 탈탈 털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징계 사유로 그래서 재산 신고 위반으로 이제 추가시켰던 거죠. 그렇죠. 내가 보기에 3번 징계 사유는 사실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뭐 그렇게 중대한 과실로 보이지는 중대한 이게 징계 사유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1개월. 자,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윤석열 검사가 이 징계를 받을 당시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건희 씨하고 그 검사 결혼하기 전에 피의자 김건희 씨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는지 그 부분들이 징계 사유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대택 선생님이 2012년 3월 달에 윤석열, 김건희 씨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서부터 아크로비스터 1704호에 부적절한 동거 관계에 있었다. 검사가 피의자인 김건희 씨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 등을 포함을 해서 대검에 민원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검에서 감찰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013년 바로 12월 달 그러니까 정대택 선생님이 감찰 민원을 제기하고 났는데 그건 한 1년 한 6개월 넘어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 징계할 당시에 우리 정대택 선생님이 민원을 제기했었던 김건희 씨와의 부적절한 동거가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관심 사안이었는데 일단 관보에는 그 부분들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건 황교안 씨가 2017년도
탄핵 국면 와중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회에 와서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와서 국회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야릇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이 그 징계가 된 것은 단순한 댓글 부대 항명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다.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부적절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어요. 언급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황교안이 얘기했던 부적절한 행위가 김건희 씨하고의 혼전, 검사 결혼 전에 부적절한 동거를 얘기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을 낳게 있는 거죠. 자, 그 당시 2017년 2월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네. 황교안 당시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네. 질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파면 한 달 전에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거는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당시 이제 특검팀에 박영수 특검팀에 있었죠. 있었던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대가 많았죠. 그래서 박근혜라는 이런 적폐 수사에 앞장서서 상당히 그 국민적인 인기를 그렇죠. 좀 누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도 참고해서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예, 뭐 실시간 채팅글에 이건 다 나왔던 얘기 아니냐,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실시간 채팅글이 올라오는데 이 마지막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 단계 과정은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보시죠. 여하튼 간에 우리 국민이 검찰을 믿겠습니까? 특검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검찰을 불신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건 그렇고요.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매우 불행하게도 취임 초기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그때 추락했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이던 총리는 수사를 지휘하는 특별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그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또는 좌절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약간이라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수사팀에 대해서 좀 수사를 갖다가 더 이상 나가지 말라 뭐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가야 될 것을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한 그런 의미의 압박 전혀 없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에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어떤 단편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전반을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참 더 이상 제가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황교안 당시 총리가 답변하는 것 중에 부적절하다는 말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오늘도 그 같이 듣다가 제가 좀 약간 놀랐던 점이 부적절한 일은 그 재산신고 잘못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들이라 그럽니다. 여기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람 좌퇴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2013년 10월 달에 혁명파동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일어난 다른 부적절한 일들 때문에 좌천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적절한 일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얘기하고 있고요. 시점은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라고 얘기하는 건 10월 달 댓글부대 관련한 혁명파동 이후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재산신고 문제는 2013년 2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2013년 2월달 이제 재산 신고를 이제 부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13년 10월 이후이기 때문에 네. 부적절한 일들을 재산 신고를 잘못한 걸로 해석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시점상은 네. 이제 재산 신고는 10월 이전이니까 네. 10월 이후에 일어난 부적절한 일로 볼 수는 없겠죠. 네. 물론 그러나 이제 뭐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 꼭 뭐 구속력이 있는 발언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재산 신고가 부적절한 일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부적절한 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부적절한 일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왜 복수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황교안 총리. 뭔가를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닌가요? 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미 2012년도에 정대태 선생님이 이제 김건희 씨하고의 이제 그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그 김건희 씨 모녀에 대한 이제 검사로서의 이제 부당한 사건 처리 이와 관련된 진정을 받아서 대검 감찰부에서 다 조사를 해놓고 이거를 이제 봐주려고 캐비넷에 쟁여놨다가 그랬다가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 댓글 부대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캐비넷에서 꺼낸 게 아니겠냐. 네. 2013년 10월 이후에 캐비넷을 쟁여놨던 김건희 씨하고의 혼전 부적절한 관계, 네. 부적절한 사건 처리 무마 이와 관련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감찰 보고서를 꺼낸 게 아니겠느냐. 10월 이후에.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 정대 선생님이 얘기했던 진정건은 무려 12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복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적절한 일들이라고 하는. 네. 실제로 이건 2012년 6월에 나온 오마이뉴스 기사예요. 당시에 노정현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 중수 1과장, 이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네. 내부 감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네. 보도를 했어요. 네, 오마이뉴스에 우리 구영식 기자가 했습니다. 네, 대검을 상대로 해서 실제로 법무부에다가 진정을 했는데 그게 대검으로 이제 이첩이 돼서 현재 대검에서 윤석열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한 거죠. 그렇죠. 분명히 감찰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확인했어요. 그럼 감찰 서류가 캐비넷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캐비넷을 있던 걸 2014년 10월 달에 이 박근혜 정권에 대들었던 윤석열을 징계하기 위해서 캐비넷을 꺼내지 않았을까. 네. 네. 뭐 저는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윤석열 당시 중수 1과장이 구영식 기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해서 정대택 인터뷰를 했죠. 예, 정대택 선생에 대한 막 평가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리고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심지어 인터넷에 제 부인을 꽃뱀이라고 표현한 글도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진정이는 지난 10년간 우리 장모를 괴롭힌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했죠. 그리고 난 이 부분들이 제일 인상적인데 이 진정이는 자신이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자기를 기소한 검사나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진정하는 등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검사나 유죄를 선고 판사를 기소한 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판사나 검사를 이렇게 진정을 하겠냐, 비리로. 진정할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 드러났긴 났지만은 사실은 저 동부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받아서 결국 정대 선생님이 이제 기소가 됐을 때 이제 기소가 되면서 이제 최은순 씨를 이제 위중죄로 네. 모해 위중죄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위중이 다 인정이 다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최은순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올립니다, 경찰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동부지검에서 이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수사검사였던 모 검사가 공판에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재판부에 당연히 경찰에서 올라왔었던 이 구속 기소 의견서만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결국 최은순이 위증을 한 것이 되는 거고 정대 선생님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거니까 무죄를 선고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조남관이 이거 벌써 제가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네. 그 당시 문제가 되는 검사 이름이 대검 차장을 했었던 윤석열이 징계 먹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총장 대행을 했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가 그 당시 동부지검 검사로 있으면서 이 최은순을 살리기 위해서
이 경찰에서 올렸던 이 구속기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건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검사가 직권남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명백하게. 그럼 당연히 검사 진정을 해야죠. 근데 이걸 이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이거 진정이는 말이야 검사나 기소를 검사나 판사까지 이 진정은 보통 사람이 아니 제정신까지 살고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저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테러를 가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진정하는 거는 제도가 보장된 제도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보통 사람이 아니다. 물론 정대택 선생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윤석열 검사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당시 대검 감찰부에서 그 정대택 선생님을 상대로 불러가지고 8시간인가를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해서 혐의는 파악은 했지만 윤석열 검사를 이걸로 감찰로 해가지고 징계를 먹인다든지 아니면 뭐 사법 처리를 한다든지 그걸 못한 거죠. 이렇게 뭐 윤석열 당시 그 중수부 검사가 그 오마이뉴스에 거꾸로 진정인 막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누가 이걸 감히 현직 검사를 집어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캐비넷에 더 놨던 거죠. 캐비넷에. 당시에 그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민원을 이첩했을 당시에 여기 이제 공문입니다. 보면은 이 이제 정대택님이 이제 이러이러한 민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할 때 이제 최은순, 김명신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을 대검으로 이첩한다라는 내용이 회신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김명신 그러니까 김건희 씨죠. 김건희 씨하고의 부적절한 관계 부분들이 주요한 감찰 민원임을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법무부에 접수된 당신의 민원을 대검으로 이첩한다. 네. 그걸 이제 2012년 3월 달에 바로 네. 대검에 이첩을 한 거죠. 그 공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공문을 이첩을 받아서 이제 대검에서 6월 달에 정대택 선생님을 불러서 8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진지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로 감찰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 12월 달에 한참 지나서 2013년 12월 달에 드디어 감찰 민원 1월. 처리 결과를 통보해 온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통보 내용이 통보 내용은 이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에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민원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불문 처리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안 회장님 보시기에는 저 표현 자체는 뭔가 당신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징계를 했다. 이렇게 읽히지 않아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읽히잖아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민원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정대택 선생님은 이 본인의 민원이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그거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여줬지만 이 관보에 윤석열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이제 그 댓글 부대 수사 당시 항명 파동, 그 다음에 재산 신고에 대한 뭐 잘못 신고한 거, 네. 재산 신고 사항의 위법, 요 딱 두 가지만 나와 있고 최은순, 김건희 씨하고의 부적절한 관계 부분들은 징계소에 쏙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번 줄리 재판에서 이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중에 이 내용과 이 징계권,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권과 관련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죠. 이거 처음 이게 매우 제일 중요한 오늘 이제 방송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거든요. 네. 법무부가 윤석열 징계 의견서를 보여달라는. 그러니까 이제 서초경찰서에서 이제 경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줄리 의혹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 선거배분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저희 더 탐사에서 지금까지 방송했던 내용들 똑같이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검사가 당시 그 김건희 씨하고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징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그 의혹을 제기를 했고 서초경찰서는 이제 그게 허위 사실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법무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윤석열 검사를 징계할 때 징계 의결서 그걸 좀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징계 의결서만 보면 애당초에 징계 과정에서 김건희 씨하고의 부적절한 관계 부분들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 더 탐사는 허위 보도를 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 강진구 최영민을 뭐 엮어 놓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 부분들이 징계과에서 이 징계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열람을 그렇죠. 허용을 해야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씻어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동안 더 탐사의 부당한 공격 때문에 시달렸었던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길 아닙니까? 더군다나 더 탐사에다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저기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 수사기관에다가 가장 신뢰하고 거예요. 있는 서초경찰서에 제출하는 건데 안 보여줬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왔는지. 법무부 그 경찰 이게 서초경찰서가 제출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법무부 담당 직원하고 전화 통화를 이제 수사 기록으로 첨부한 거예요. 서초경찰서가 8월 24일 작년 2022년 8월 24일 오전 10시 52분경 법무부 검사 징계 기록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검사 징계 기록 열람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의뢰 대상자 윤석열의 검사 재직 시 징계 기록은 전자간보에 게시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해당 징계의 의결서 등은 국회 측 자료 제출 요구에도 거절하고 있는 등 징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전자간보에 게시된 윤석열의 징계 사유는 검사징계법 2조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검사징계법 2조 3호 품위유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여기까지예요. 경찰이 확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법무부는 징계 의결서의 그 열람을 불허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그냥 관보에 나온 거를 봐라라고 얘기하고 경찰은 관보를 보니까 여기 부적절한 관계,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없네. 그러니까 결국은 더 탐사가 허위 보도를 한 게 맞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다시 징계 의결서가 아니고 관보는 일반 우리 국민들도 다 보시는 관보에 의존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 이 법무부가 이게 민감한 개인 정보로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모함을 받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징계 의결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걸 확인만 시켜주는 것인데 김건희 씨의 부적절한 관계 부분이 없다는 걸 이게 왜 민감한 개인 정보로서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인지 만약에 그런 김건희 씨하고의 부적절한 관계 부분이 징계 의결 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다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개인정보로서 제공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정보, 윤석열 검사의 개인정보라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18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제공할 수가 없게 돼 있긴 해요. 그런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외 사유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에 하나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더 탐사 강진구와 최영민을 공소 제기하고 기소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잖아요. 저거는. 그렇죠. 저걸 왜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공개를 열람을 안 했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데나 다음에서 댓글 이렇게 명예훼손 이런 댓글 쓰고 그래서 막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이제 댓글을 쓰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경찰이 달라 그러면 정말 빨리 제출합니다. 바로바로 제출해 줍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사 시절 징계 의결서는 법무부가 왜 보여주지 않을까요? 유리한 증거일 텐데. 자기네들이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유리한 증거일 텐데, 그렇죠?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꾸로 저는 법무부를 좀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를 압수수색해서 징계 의결서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죠. 이거 다예요. 그냥 경찰은
그냥 법무부에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보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되는구나. 그건 저희 더 탐사도 이미 예전에 확인한 겁니다. 법무부에 압수수색 해야 될 목록이 하나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의 그 관용 차량 일지하고 블랙박스만 저희는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포함시켰는데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2013년 당시에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 의결서. 이걸 보면 김건희 씨하고의 그 혼전 관계와 관련된 의혹의 비밀이 저희는 풀릴 수 있다고. 김건희 씨가 일반 여성이 아니고 사건 관계자였죠. 피의자였습니다. 피의자와 그런 동거 관계를 했던 검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걸 넘어서 상당히 그 범죄에 가까운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윤석열 검사하고 김건희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결국 김건희 씨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이제 삼성의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1704호로 이제 그 등기상 이사를 간 그 시기하고 겹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아크로비스타 그 삼성 전세권 설정 부분들을 무혐의 결정한 부분들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그렇죠. 저는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글쎄 오늘 그 저희들이 이제 증거 기록을 한번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발견한 건데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우리 안 회장님 어떠십니까? 예? 뭐 법무부가 이제 그 윤석열 그 검사의 서계리 검사의 그 징계 사유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출 이유가 이제 지금은 없을 텐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징계 의결서에 그때 줄리로 활동했을 때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혹시 거기에 줄리에 관한 게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줄리로 활동하던 아니면은 거기에 그래서 검사를 윤석열이만 한 게 아니잖아요. 양재택이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혹여라도 줄리로 활동하던 아니면 줄리 그때는 이미 개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징계 당시는 개명된 네, 그런 거죠. 김건희 가로치고 뭐 줄리 왜냐하면 줄리 작가로도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줄리라는 이름이 거기 혹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예명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거 이제 그걸 만약에 나와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게임이. 끝이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제가 잘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뭔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그 정대선 선생님이 민원을 제기하고 난 뒤에 3개월 후인 6월달에 불러서 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8시간인가 12시간을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 그때 아마 정대선 선생님이 김건희 씨의 과거 줄리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셨겠죠. 당연히. 하셨겠으면 저런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징계 처분할 때 분명히 저는 줄리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공개를 못하죠. 도저히 이거 그럼 게임 끝나는데 우리 이 자리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좀 법원에다가 저 법무부 징계 의결서를 아마 사실조회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판부에다가 재판부에다가 뭔가 제3자가 추측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확보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은 법무부에서 재판부의 그 자료 제출 요청에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부정적인 심증을 형성할 수 네, 뭔가 이상하잖아요.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소유지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법무부가 저런 식으로 사실은 이 최은순 씨 모녀와 관련된 그 과거가 들춰내는 걸 막기 위해서 저런 꼼수를 부렸던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양재택 검사하고의 이제 그 해외 여행 간 의혹들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그 법원에서 그 법무부에다가 김건희 씨의 과거 그 해외 출입국 기록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갖 이상한 편법을 써서 결국은 공개를 안 했죠. 그렇죠. 네, 공개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네. 김건희 씨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갔다 그랬죠. 네, 체코 여행 같이 갔고. 나는 그 정대택 씨의 그 성격상
또 지금 그 법률 그 대응하는 걸 보아서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말하자면 많은 자료가 와가지고 뭐 상세한 과거부터 해서 아는 있는 데까지는 다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그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좀 줄여서 이야기하자 그래도 쭉 그냥 하는 그걸 봐서는 그 당시에는 상당한 그 말하자면 그 김건희의 그 이제 과거의 행적 등이 아는 초창기부터가 다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대태 선생님은 이제 2003년도부터 2003년 4년도에 만났죠 최은순 씨를. 그래서 2003, 4년 이후에는 거의 DB가 너무 촘촘하게 잘 구축이 돼 있어요. 줄리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이제 세노니는 95년, 또 우리 안 회장님은 97년서부터 99년까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분들을 다 이 기억들, 증언들을 맞춰보면 이제 줄리의 성장사가, 줄리의 변태 과정이 예, 이제 다. 그 이래 결혼식 이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이제 그 박서방과 이제 결별을 하고 또 짐을 사고 나와서 남아나는 레상스 쪽에 다시 복귀한 걸로 아니까 그 이후에 만났던 그 정대택 씨와의 관계도 거의 정대택 씨도 거의 알고 있고 우리보다 그 지금 사실은 정대택 씨가 훨씬 전에 그 줄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줄리가 지금 김명신이 그 줄리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공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찰 보고서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조사하면서 그 안 들어갈 택이 없죠. 그 이야기가.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또 높아심에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랬어요.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뭐 확언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게 의혹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그날의 알리바이를 공개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해명 조건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오늘 보도한 것도 윤석열 그다음에 검사가 그 피의자 김건희 씨하고 혼전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뭐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사실 징계 의결서를 윤석열 검사의 징계 의결서를 공개하시고 최소한 수사기관에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진실을 가리는 이제 줄리의 진을 둘러싼 진실의 법정이 열렸지 않습니까? 법원에다가는 법무부가 징계 의결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주 거기에 줄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그 은폐 시도를 한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그 추론. 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네. 자, 오늘도 참 긴 시간 저희가 이제 오늘 워낙 큰 사건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해서 참 또 2시간을 채웠는데 항상 1시간 반을 목표로 하는데 이렇게 또 2시간을 채웁니다. 법원에서는 계속 준비기일로 재판이 공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참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네, 계속 재판이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증인들도 또 추가로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증인을 또 보호해줘야 되는 또 사명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그분들이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 참 이 3월 6일 뭐 또 다른 국치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 오늘 참 가슴을 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줄리의 목격자, 우리 증인분들과 함께 또 진실을 더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